하루 밥만 재워주십시오. 어서 들어오세요. 장마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길이 끊기고 강물이 마을을 삼키던 그 밤에 혼자 사는 과부의 집 대문을 두드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의형제였습니다. 소라는 글을 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란의 마음은 다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들키면 끝나는 밤이었습니다.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소라는 빗장을 열었습니다. 왜 열었는지,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떠난 뒤 남긴 것이 무엇이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땅 어딘가 낙동강 지류가 굽이치는 강가 마을 끝자락에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소란대기라 불렀지요. 남편을 잃은 지 어느덧 3년. 갓 30을 넘긴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제 나이보다 훨씬 더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혼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장에 나가 고개를 숙이며 걷고 혼자 긴 밤을 버티는 것. 그것이 소란의 하루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집 한 채와 손바닥만 한 밭되기. 그것이 소란이 이 세상에 가진 전부였습니다. 봄이면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잡초를 뽑으며 땀을 닦고 가을이면 홀로 추수를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장작을 패고 눈을 쓸었습니다. 사계절이 그렇게 혼자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 준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소라는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웃어도 혼자였고 힘들어도 혼자였고 무서워도 혼자였습니다. 그 외로움은 배고픔과는 달랐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그만이지만 이 외로움은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밥을 짓다가 문득 멈추어 서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밥을 누구랑 먹는가 싶어서였지요. 한 사람 몫의 밥이 솥안에서 김을 피워 올리는 것을 바라보다가 소라는 그냥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 한 숟갈씩 밥을 넘겼습니다. 목이 메어도 꾹꾹 삼켰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소라는 그 외로움을 그냥 안고 살았습니다. 안고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도움을 청할 사람도 기댈 어깨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버텨내는 것. 그것이 소란이 선택한 삶이 아니라 소란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소란은 그것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원망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다만 이따금 밤이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굵어지던 오늘 같은 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의 집 대문을 사흘째 장마가 쏟아지던 어느 밤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무려덜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던 날 밤을 소라는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불덩이 같은 이마를 식히려고 밤새 찬 수건을 갈아 얹었지만 새벽 딸기 올 무렵 남편의 숨이 가늘어졌습니다. 소라는 그 손을 꽉 잡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소라는 그날 이후로 봄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꽃이 피면 그날 밤의 빗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은 그날 새벽의 고요함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댁에서는 소란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젊은 과부를 집안에 두기가 불편했던 것이지요.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치는 분명했습니다. 밥상을 따로 차려내오고 대화에서 슬그머니 소란을 빠뜨리고 제삿날에도 안방 출입을 삼가게 했습니다. 소란의 친정은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라버니마저 멀리 떠나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라는 남편이 남긴 이 작은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쫓겨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닌 그저 갈 곳이 없어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이유로 혼자가 된 것이었지요. 소라는 울소란의 남편은 고을에서 훈장 노릇을 하던 선비였습니다. 그를 알고 사람됨이 반듯하여 마을에서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지요. 혼이 난 지 채 5년이 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란이 쓰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이미 소진된 뒤였으니까요. 그냥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을 끝 작은 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낡은 대문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소라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추어 섰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이 소란의 전부였습니다. 이 쓸쓸한 집이, 이 좁은 마당이 소란의 온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소란에게는 여전히 새벽마다 실감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혼자 아궁이를 지피면서, 혼자 솥뚜껑을 열면서, 혼자 밥 한 그릇을 비우면서, 빈 밥상 맞은편을 보지 않으려 늘 고개를 숙이고 먹었습니다. 소라는 그 세상에서 조용히 숨을 쉬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란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불쌍함만 있지 않았지요. 젊고 얼굴이 반반한 과부가 혼자 산다는 것은 이 마을에서는 늘 수군거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장에서 마주치는 안악들은 소란이 다가오면 슬그머니 몸을 틀었고 남정네들은 뒤에서 힐끔거리다 아내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울타리 너머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 집 과부, 밤에 혼자 사는 것 치고는 너무 멀쩡하다느니 젊은 여자가 과부 행세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느니 소라는 들릴 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소리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과부는 그저 조용히, 더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소라는 장에 갈 때도 일찍 나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웃음도 아끼고 말도 아끼고 심지어 한숨도 남들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그나마 소란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읽던 의서 몇 권이었습니다. 소라는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약초에 대한 지식도 남달랐습니다. 마을에서 아이가 다치거나 누군가 열이 나면 소란을 찾아왔고 소라는 약초를 다려 내어주고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마워하면서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과부 집에 오래 있으면 보는 눈이 많다며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소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대문을 닫았습니다. 삐걱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 자주였습니다. 밤이 되면 호롱불 하나를 켜놓고 바느질을 하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갓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혼인날 받은 놀이개가 반지꼬리 한켠에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 있었더라면 그 생각은 언제나 거기서 끊겼습니다. 더 생각하면 버티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소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소라는 늘 대문 쪽으로 걸어가 빗장이 제대로 걸렸는지 손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했습니다. 이 손길이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기다림 때문인지 소란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더니 어느새 굵어졌습니다. 오늘 밤도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는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빗소리가 이긴 밤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달라지는 밤의 시작이 될 것임을. 장마가 시작된 것은 6월 중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비가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며칠 지나면 그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마당에 웅덩이를 만들더니 그 웅덩이가 점점 커져서 마당 전체를 덮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슬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불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윗마을에서는 벌써 논두렁이 무너졌다는 말도 돌았지요. 안악들은 아이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고 남정네들은 강가로 나가 물이 얼마나 불었는지 살폈습니다. 소란도 처마 밑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하늘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이 언제 거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라는 창고에 쌓아둔 쌀을 생각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래 계속되면 장에도 나갈 수 없고 밭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배추가 물에 잠길까 걱정이었고 장작이 다 젖어버릴까 걱정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장마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버텨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소라는 이를 악물고 마당 한켠에 세워둔 장작을 처마 밑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작 한 단을 들 때마다 팔이 떨렸지만 소라는 입술을 깨물고 버텼습니다. 이 비가 며칠이나 더 올지 몰랐습니다. 준비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것을 소라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을 남편이 해주었습니다. 무겁고 힘든 일은 늘 남편 몫이었지요. 소라는 그 생각을 빠르게 지워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리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장작을 처마 밑에 쌓고 나서야 소라는 비로소 등을 폈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빗속에 서서 손을 닦으며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먹구름이 언제 거칠지,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소라는 그 하늘 아래서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도 혼자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마을 이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강물이 둑을 넘을 것 같으니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짐을 챙겨 높은 곳으로 피하라고요.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불을 머리에 이고 항아리를 등에 지고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개들은 짖어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소라는 혼자 짐을 꾸렸습니다. 쌀 한 자루, 된장 한 단지, 남편의 의서 몇 권. 그것이 소란이 챙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나서려는데 이웃집 안악이 지나가다 잠깐 소란을 보았습니다. 도움을 줄까 잠시 망설이는 눈빛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습니다. 소라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서러워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하면 됐습니다. 소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을 뒤 언덕 위에 있는 오래된 사당 근처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땀이 빗물과 뒤섞여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언덕에 올라서야 비로소 숨을 한 번 돌렸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도 거기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소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소란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혼자 서서 강물이 불어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자신의 집이 보였습니다. 물이 마당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숨을 참았습니다. 저 집이 잠기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3년 전에도 갈 곳이 없었고 지금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소라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혼자서
부부들은 서로 어깨를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소라는 혼자였습니다. 장마철 피난길에서도 소란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모두 짝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유독 소란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소란은 시선을 발끝으로 내렸습니다. 빗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신발이 젖어도 갈아 신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버텨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물은 기어이 둑을 넘었습니다. 흙빛 물이 논밭을 삼키며 마을 쪽으로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소라는 자신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집. 지금쯤 마당이 물에 잠겼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이었습니다. 크지도 않고 변변하지도 않았지만 소란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 집이 물에 잠기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물은 소란의 마음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다리가 잠기고 좁은 길목은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어도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언덕 위 사당 처마 밑에서 다닥다닥 붙어 비를 피했습니다. 부부들은 서로 기대고 아이들은 부모 품에 안겼습니다. 소라는 혼자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빗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온기라고는 없는 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소라는 아주 먼 기억을 더듬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품이 사라진 뒤로 소란의 몸은 늘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밤에도 무서운 밤에도 슬픈 밤에도 혼자 버텼습니다. 오늘 밤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이날 밤 소라는 자신이 얼마나 혼자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소라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서 날이 밝기를, 이 비가 그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빌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도 혼자이고 비가 그쳐도 혼자라는 것을. 소라는 무릎 위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엄마가 달래준 것이겠지요. 소란에게는 달래줄 사람도 달래줘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소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란은 그 삶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더 지나고 물이 조금 빠진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겨우 집으로 돌아온 소란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잠시 후 두 번 더. 소라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길이 끊긴 밤이었습니다. 이 밤에 과부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소라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란이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밤중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길이 끊긴 밤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언덕 위에 피해 있는 이 밤에 누가 올 수 있단 말인가. 소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물살에 떠내려온 무언가가 대문을 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또 들렸습니다. 또렷하게 사람의 손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3번, 그리고 잠시 후 2번 더. 소라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밤중에 혼자 사는 과부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소라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거절해야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말고 문을 열지 말고 그냥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였습니다. 소라는 자신도 모르게 대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세찼습니다. 바람도 불었습니다.
소라는 대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밖에서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낮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형수님, 접니다. 준혁이요. 형수님 댁이 맞습니까? 소란의 손이 굳었습니다. 준혁. 그 이름을 소란이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얼마 만이었던가. 남편의 중마고우이자 의형제를 맺은 사람. 혼인 전부터 남편의 곁에 있던 사람. 남편의 장례 때 멀리서 달려와 소란보다 더 오래 울었던 사람.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소식을 전해오지 않았던 사람. 소란은 빗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어야 하는가. 자네가 남편의 의형제라 해도 한밤중에 과부 집문을 두드렸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소라는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빗장에 걸린 손이 움직였습니다. 이 빗속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은 소란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토록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보다 나은 벗이라고 남편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빗속에 내버려 두고 문을 닫는 것은 소란이 알아온 남편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문을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이 소란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소란은 빗장을 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쏟아지는 빗속에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갓, 물이 뚝뚝 떨어지는 도포 자락, 등에 맨 낡은 보따리.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지 대문 기둥에 한 손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게 준혁이었습니다. 형수님. 남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갈라졌습니다. 소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장례식에서 보았을 때와는 달리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고 손등에는 오랜 여행으로 생긴 상처들이 아물다 만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소라는 그것을 묻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의형제라 해도 3년이나 소식이 없던 남자가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 마을에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비가 그친 뒤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러나 소라는 그 생각을 채 끝맺기도 전에 이미 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따뜻함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사람됨이 먼저였습니다. 빗속에서 쓰러질 것처럼 서 있는 사람을 문 밖에 세워둘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불안하고 무거웠습니다. 소라는 뒤에서 그것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려다 멈추었습니다. 손을 내밀면 안 된다는 것을 소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남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이 마을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소라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거두었습니다. 마음만 내밀고 손은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소란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준혁은 소란의 그 멈춤을 알아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마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라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깨가 좁아 보였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좁아 보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힘든 세월이 있었구나. 그 생각이 소란의 가슴 한켠을 건드렸습니다. 준혁은 마루 끝에 간신히 걸터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빗물이 흘렀습니다. 소라는 일단 마른 수건을 가져다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두 손으로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수건 위로 그의 손이 보였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소라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부엌으로 들어가 화로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뜨거운 것이 필요했습니다. 죽이라도 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쌀을 씻으면서 소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불을 지피는 것이 얼마만인가. 3년 만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지을 때와는 손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고 조금 더 정성스러웠습니다. 소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괜히 멈칫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소라는 마루에 앉은 준혁을 곁눈으로 살폈습니다. 말없이 빗소리를 듣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던 시절, 이 마당에서 웃고 떠들던 그 모습이 희미하게 겹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소라는 눈을 돌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지금이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들고 나와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준혁은 고맙습니다. 형수님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책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오랜 외로움인지 소라는 그 목소리의 의미를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비가 그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길도 끊겼습니다. 소라는 그 사실을 머릿속으로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이 남자가 오늘 밤 이 집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소란의 가슴 어딘가에서 두려움과는 다른 무언가를 일으켰습니다. 소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이 무서운 것이 될 것 같았습니다. 소라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롯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왠지 오늘따라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라는 그 불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이 길 것 같았습니다. 아주 길 것 같았습니다. 소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화롯불이 꺼지지 않도록 부직갱이로 한 번 더 뒤적였습니다. 이 밤을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소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비우고 나서도 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소란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마루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호롱불 하나가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와도 이런 침묵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라는 그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침묵에도 종류가 있었습니다. 혼자일 때의 침묵과 누군가와 함께하는 침묵은 달랐습니다. 혼자일 때의 침묵은 덩어리처럼 무거웠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귀를 막고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침묵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숨소리가 더 있다는 것만으로 빗소리가 배경으로 물러났습니다. 밤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새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놀라셨을 겁니다. 미리 기별을 드렸어야 했는데.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비가 이렇게 올 줄 어찌 알았겠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준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형이 떠난 뒤로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말에는 이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았는데 준혁은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소라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꺼내야 하는 말이라면 꺼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빗소리가 말 대신 흘렀습니다. 호롱불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루 위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소라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소라는 문득 이 호롱불을 언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함께 본 것인지 떠올리려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의 밤들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의 밤도 빗소리가 들렸고 호롱불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과 다른 것은 그때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롱불 심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심지를 올리려다 멈추었습니다. 불을 더 밝히면 이 밤이 더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 시절이 꿈 같았습니다. 준혁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남쪽까지, 때로는 바닷가 고을까지 직물과 약재를 싣고 다니는 행상이었습니다. 선비였던 형과 달리 자신은 일찍부터 장사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 말이 짧았습니다. 그 짧음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라는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말로 꺼내고 싶지 않은 시절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형이 세상을 떠난 뒤 찾아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장사길이 워낙 바빴다고, 그리고 찾아와서 뭐라 해야 할지 몰랐다고. 그런데 소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혁이 얼굴에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책이었습니다. 형이 죽어가던 그 시간에 자신은 먼 고을에서 장사길을 걷고 있었다는 자책. 소라는 그것을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소라는 알았습니다. 소란도 잘 알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소라는 몸으로 알았습니다. 그 말들은 귀를 스쳤을 뿐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이 나을 때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보다 침묵을 더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라는 오늘 밤 처음 알았습니다. 준혁은 이 마을 인근 고을에 볼 일이 있어 들르다가 장마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물에 잠겨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을 때 유일하게 기억나는 집이 이 집이었다고. 그 말을 하면서 준혁이 소란을 보았습니다. 짧은 눈맞춤이었습니다. 소라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감각을 느끼는 것이 허락된 일인지 소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소라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유일하게 기억나는 집. 그 말이 어딘지 소란의 가슴 깊은 곳에 걸렸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고을을 다닌 사람이 기억하는 집이 이 초라한 집이었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소라는 감히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소라는 바느질감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였습니다. 왜 손이 떨리는지 소라는 모른 척했습니다. 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불을 가져다 드려야 했습니다. 이 집에 사랑채다운 사랑채는 없었지만 마루 끝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책을 읽고 글을 쓰던 방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들어간 적 없는 방이었습니다. 소라는 그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희귀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남편의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이 방에 다른 사람의 체온이 스미게 된다는 것. 그것이 허락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순간 스쳤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오늘 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들고 방에 들어가 자리를 깔았습니다.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의 문갑이 한켠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붓과 벼루도 그대로였습니다. 소라는 그것들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불을 다 펴고 나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방에서 주무세요.
준혁은 고맙습니다.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소라는 굳었습니다. 이 시간에 담장 쪽을 서성이는 사람. 빗속에서 이 밤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소라는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누군가 보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이 집에 남자가 들어온 것을. 소라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담 너머 인기척은 잠시 머물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소라는 그제야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마을에서 무슨 말이 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부집에 사내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한 번 퍼지면 어떻게 되는가.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라는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소문이 무섭고 문 너머 기척이 낯설고 담장 너머 인기척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소란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소라는 알았습니다. 빗속에 사람을 내쫓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소라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 너머로 문 하나 사이에 기척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날이 밝아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이른 새벽 눈을 떴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뒤척이다가 어느 순간 눈이 떠졌고 창문 너머로 흐릿한 아침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너머는 조용했습니다. 준혁은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라는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올렸습니다.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두 사람분이었습니다. 소라는 그 사실이 어색했습니다. 쌀을 두 홉 씻으면서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3년 만에 두 홉을 씻는다는 것. 그것이 이상하게도 서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파를 잘라 넣고 두부를 썰어 넣었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끓였는데 오늘은 손이 저절로 더 정성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의식하고 나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손님이었습니다. 남편의 의형제였습니다. 특별히 정성을 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밥상을 차리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누군가가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3년 동안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밥상이 너무 컸습니다. 한 사람이 앉기에 밥상은 늘 지나치게 넓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밥상 맞은편에 사람이 앉는다고 생각하니 밥상이 처음으로 적당한 크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라는 그 사실을 의식하는 자신이 또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손님이었습니다.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 비가 그치면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됐습니다. 소라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하루가 지나면 원래의 하루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혼자인 하루로. 그게 소란의 자리였습니다. 밥 냄새가 방 안까지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밥을 지어온 소라는 이 냄새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누군가와 나눠 먹을 밥 냄새는 혼자 먹을 밥 냄새와 달랐습니다. 준혁이 일어난 것은 해가 어느 정도 올라온 뒤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잠시 후 마루에 발소리가 났습니다. 소라는 밥상을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주무셨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어젯밤의 침묵이 조심스러운 것이었다면 지금 이 침묵은 조금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숟가락 소리와 빗소리가 섞였습니다. 준혁은 밥을 다 먹고 나서 잠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마 끝 기와장이 들뜬 것 같습니다. 비가 새면 큰일 납니다. 제가 좀 보겠습니다. 소라는 괜찮다고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실제로 처마 끝에서 빗물이 굵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해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소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혁은 이미 창고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장을 찾아보는 눈치였습니다. 소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창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연장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보더니 잠시 눈을 내렸습니다. 형 것이군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소란도 짧게 답했습니다. 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와장을 올려주면서 소라는 준혁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오랜 장사길을 걸어온 손이었습니다. 선비였던 남편의 손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손은 늘 부드러웠습니다. 소라는 그 손을 잡고 싶었던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손은 달랐습니다. 거칠고 크고 힘이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 손을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란 것이 보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연장을 창고에 가져다 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더 이상 빗물이 굵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와장이 제대로 놓인 것이었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보면서 고맙다는 말을 해야 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이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장을 고치는 동안 소라는 아래에서 연장을 받아 올렸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위에서 소란을 부를 때마다 소라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을 맞으며 지붕 위에서 일하는 사내의 뒷모습이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렇게 지붕 위에 오른 적이 있었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몸보다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은 달랐습니다. 손이 익숙하고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기와장을 고치고 내려오면서 준혁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기울었습니다. 소란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소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찰나였습니다. 준혁이 균형을 잡으면서 두 사람의 손이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소라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준혁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눈맞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란의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빗속에서도 차가운 빗물 속에서도 그 손바닥만 뜨거웠습니다. 소라는 그 손을 치마폭 안에 감추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손이 닿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뿐이었습니다. 소라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소라는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돌이켜보니 이상하게 짧게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의 하루는 늘 길었습니다. 혼자 버텨야 하는 시간이 길어서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누군가와 같은 지붕 아래 있었을 뿐인데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흘렀습니다. 소라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비가 와서, 그냥 길이 끊겨서, 그냥 어쩔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비가 그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준혁은 떠날 것이었습니다. 소라는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하고, 소라는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마음을 소라는 가슴 깊이 눌러 담았습니다. 이틀째 밤이 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저녁밥을 치우고 나서 마루에 앉았습니다. 준혁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는 두 사람 사이가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그런 것인가 보다. 소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의 질감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바빠야 마음도 바쁜 척할 수 있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마당의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준혁이 말했습니다. 형이 형수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바늘이 천 위에 그대로 꽂힌 채였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한양에서 장사를 시작했을 때 형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밤새 이야기를 나눴는데 형수님 이야기만 두 시즌은 한 것 같습니다. 소라는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란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릴 줄은. 준혁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습니다. 소란이 참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글도 읽고 약도 다루고 여자이면서도 어지간한 사내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그 말에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다고 준혁은 덧붙였습니다. 소라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소라는 남편이 자신을 자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 때 남편은 소란에게 직접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사내가 아내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일은 드문 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을 했다는 것. 등 뒤에서 자랑했다는 것. 소라는 그것이 더 진심 같았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소라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티 나지 않게 조용히. 남편과 함께했던 날들이 꿈처럼 멀었습니다. 소라는 그 날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때때로 의심했습니다. 그만큼 혼자인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준혁의 이야기가 그 날들을 다시 실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소란의 이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란에게는 작은 기적 같았습니다. 소란의 손이 다시 바늘을 집었습니다. 바느질을 계속하는 척했습니다. 마음이 바느질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손만큼은 평온한 척해야 했습니다. 준혁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형이 자랑하던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란이 끓여주는 된장찌개 이야기였습니다. 겨울에 몸이 으스르스할 때 소란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면 온몸이 녹는 것 같았다고.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3년 전 어느 겨울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제자를 가르치고 돌아와 몸이 차갑다고 했던 날. 소란이 된장찌개를 끓이며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날. 그날이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날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습니다. 기억하면 아프기 때문에. 준혁의 말이 그 기억을 꺼냈습니다. 소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으려 했지만 손이 늦었습니다.
한 방울이 턱을 타고 내렸습니다. 소라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이미 보았습니다. 소란.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형수님도 아니고 소란댁도 아닌 그냥 소란이었습니다. 소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화에서 손수건을 꺼내 소란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소란이 그것을 받으려다 준혁의 손이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찰나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소란의 손 위에 머물렀습니다. 소란은 손을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이 뜨거웠습니다. 빗속에서도 차가운 밤에도 그 손바닥만 뜨거웠습니다. 준혁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로 빗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준혁도 말이 없었습니다. 손수건만 소란의 손에 남겨졌습니다. 소란은 손수건에 얼굴을 묻은 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남편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 남편이 형처럼 여기고 의지했던 사람. 그런데 소라는 오늘 처음으로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으로. 빗소리가 잠시 잦아들었다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 비가 그치는 날이 언제일지 소라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은 비가 그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소라는 그 생각에 놀랐습니다. 소라는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장례 때도 울지 못했습니다. 시댁 사람들 앞에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울면 더 약하게 보일 것 같아서였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는 강해야 했습니다. 강한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밤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으로만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앞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위로보다도 컸습니다. 소라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어깨가 조금 떨렸을 뿐이었습니다.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소란이 겨우 숨을 가다듬었을 때 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형은 형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소라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그 말을 직접 듣는 것은 가슴이 벅차고도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소라는 그 밤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준혁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빗소리만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언가 따뜻한 것이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감히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밤이 끝나면 내일이 올 것이고 비가 그치면 이 사람은 떠날 것이라는 사실이 그 온기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있는 동안만 따뜻한 것. 지나가는 것들이 때로는 더 뜨거운 법이었습니다. 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이 밤도 넘겨야 했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소라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소라는 손수건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손에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빗소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내일이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길이 열리면 준혁은 떠날 것이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나서 두 사람은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빗소리가 확실히 줄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오랫동안 마당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란 씨. 어제부터 형수님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지적하면 더 의식이 될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길에 이 마을을 들른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소라는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말의 뜻이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겨울에도 봄에도 이 마을 근처를 지날 때마다 생각은 했다고 했습니다. 들러야 하는데, 형수님이 잘 지내시는지 봐야 하는데. 그런데 번번이 발걸음이 안 떨어졌다고. 왜냐고 소란이 묻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형수님을 뵈면 형이 더 보고 싶어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준혁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소라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입술을 열었습니다. 소란 씨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란도 숨을 참은 채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말의 나머지가 허공에 걸렸습니다. 빗소리가 더 잦아들었습니다. 준혁은 결국 그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그것이 다행인지 아쉬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한참 마당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잘 지내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다는 것. 소라는 잘 지내고 있는 것인가? 혼자서 버텨내고 있는 것과 잘 지내는 것이 같은 것인가? 소라는 그것을 따지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말이 배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배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소라는 잠시 준혁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그 손이 내일이면 보따리를 들고 이 집을 나설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소라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었다는 것을. 그리고 소란도 무언가를 듣고 싶으면서 동시에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가 그랬습니다. 3년상이 끝났다 해도 과부가 남편의 의형제와 마음을 나누는 것은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는 것과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다른 일이지만 소라는 아는 것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소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일찍 길이 열릴 테니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준혁은 소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소라는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문을 닫는 것이 어떤 것을 닫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라는 이불 위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빗소리가 더 잦아들었습니다. 내일은 맑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잘된 일이라고 소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믿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라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흘이 소란의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기억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잊어버려야 하는 것인가? 있는 것이 옳다는 것을 소라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슴에 새겨진 것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집에 있었다는 것. 같은 지붕 아래서 밥을 먹고 빗소리를 들었다는 것. 그 사실만은 소란이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가 더 잦아들었습니다. 먼 하늘에서 구름이 거치는 소리라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이 사흘을 가슴에 담아두되 삶은 원래의 자리에서 계속할 것이라고. 과부는 조용히, 더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소란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소란에게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소란은 그 자리를 지킬 것이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길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소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가도록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게 두기로. 빗소리가 이제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들으며 천천히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빗소리가 없었습니다. 소라는 그 고요함의 잠에서 깨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달랐습니다. 회색이 아니라 노란 빛이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소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니 물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직 신발이 젖을 만큼은 남아 있었지만 길은 열릴 것 같았습니다. 소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방에서 나온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보따리를 등에 메고 있었습니다.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보면서 밥을 먼저 먹고 가라고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말하면 더 오래 머물게 될 것이었습니다. 더 오래 머물면 더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소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형수님. 소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을 지나갈 때 조심해서 가세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소라는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밥이 먹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물을 한 그릇 떠서 마셨습니다. 이 집에 혼자 살면서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떠났을 때가 그랬고 3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이별의 아쉬움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인지를 굳이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날도 지나가는 법이었습니다. 소라는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빗속에서 무너진 채소밭을 살폈습니다. 배추 몇 포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뒤에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젖은 장작을 햇볕에 내놓아야 하고 무너진 울타리를 손봐야 하고 마당 구석의 흙을 다시 다져야 했습니다. 소라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꼽았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일이 있으면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까지 걸어갔습니다. 발밑에 빗물이 아직 차 있었습니다. 소란이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삐걱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 준혁이 들어왔던 날 밤, 이 소리가 났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준혁은 대문 밖에 서서 한 번 소란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소란도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짧지만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한 번 깊이 숙였습니다. 소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은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따리를 맨 등이 멀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돌아서 사라질 때까지 소라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준혁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라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삐걱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빗장을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당에 혼자였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준혁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소라는 잠시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골목길만 있었습니다. 어제의 빗물이 골목 한편에 아직 고여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그 물 위에 반짝였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더 바라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떠난 뒤의 골목은 그냥 골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소라는 이미 3년 전에 배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 사실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조금이었지만 그 조금이 달랐습니다. 소라는 대문 안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이 집이 참 조용했습니다. 늘 조용했지만 오늘은 특히 그랬습니다. 사흘 동안 두 사람의 말소리와 발소리가 채웠던 공간이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텅 빔이 낯설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이 고요함과 함께 살았으면서도 사흘 만에 다시 그것이 낯설어졌습니다. 소라는 그것이 신기했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로 빨리 익숙해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사람은 혼자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버텨왔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라는 남편의 책방을 정리하러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사흘을 잔 방이었습니다. 이불을 개고 문갑을 닦으려는데 구석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의 것이었습니다. 소라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안에는 약재 꾸러미 하나와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약재는 장사길에서 구한 귀한 것이었습니다. 소란이 약을 다룬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남긴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있었습니다. 짧았습니다. 소란 씨, 형의 목까지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소라는 그 종이를 한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형의 목까지. 그 말이 무엇인지 소라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해주었을 것들. 소란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 준혁은 그것을 대신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말. 소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뜨겁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아픔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멀어졌다는 것. 그것이 소란에게는 어떤 고백보다 더 깊게 닿았습니다. 소라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남편의 문갑 안에 넣었습니다. 손수건이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소라는 문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마 뒤에 바람이었습니다. 소라는 그 바람을 맞으며 마당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 마당을, 이 하늘을 3년 전 소라는 혼자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혼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안에 무언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사흘의 기억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문을 열었던 밤, 두 홉살을 씻던 손, 지붕 위에서 닿았다 떨어진 손, 어젯밤 빗속에서 흘린 눈물,
그것들이 소란의 것이었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혼자가 더 이상 예전에 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소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소라는 쓰러진 배추를 일으켜 새우러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란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소란의 하루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땅의 수많은 소란들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혼자이되 혼자가 아닌 것들을 가슴에 담고.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